1592년 10월 5일 새벽, 경상도 진주성. 2만 명의 왜군이 성벽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조총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고 성 안에는 3,800명이 있었습니다. 병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갑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시민. 그는 이미 병든 몸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루에 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2만 대 3,800.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앞에서 무엇이 이 사람을 성루 위에 세웠을까요? 진주대첩, 한산도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순신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권율의 행주산성도 교과서에 굵직하게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김시민은 어떻습니까? 같은 3대 대첩의 주인공인데 같은 충무공 시호를 받은 인물인데 그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1554년 충청도 천안. 김시민이 태어납니다. 집안은 양반이었지만 중앙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 김충갑은 지방 무관 출신. 서울 한양의 고위 관료들이 붕당을 짜고 권력을 나눠갔던 그 시대에 이 집안은 그 판에 끼지 못하는 변방의 가문이었습니다. 김시민은 22살이 되던 1576년에 무과에 급제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같은 시험장에서 무과에 합격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 사람의 이름만 크게 기억했습니다. 아직은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 이후 김시민의 관직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원 봉사, 한성부 판관 등 중하급 관직을 전전했습니다. 배경이 없었습니다. 밀어주는 대신도 없었고 속한 붕당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실력은 있었지만 실력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1591년 그에게 기회인지 불행인지 모를 발령이 떨어집니다. 진주 판관. 경상도 진주로 내려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진주는 예사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서부의 중심지이자 전라도로 넘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 성 하나가 호남 곡창지대를 지키는 마지막 빗장이었습니다. 진주가 무너지면 전라도가 열리고 전라도가 열리면 조선의 식량 공급이 끊깁니다. 왜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 20만 명이 순식간에 북상했습니다. 조선의 방어선은 종잇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부산이 하루 만에 무너졌고 동네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상주에서 이일이 도망쳤고 충주에서 신립이 패사했습니다. 5월 2일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상도는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진주 목사 이경은 전쟁이 터지자 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이 판관이었던 김시민이었습니다. 목사가 도주한 성에서 판관이 지휘권을 떠맡았습니다. 원래라면 그럴 권한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시민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흩어진 병사들을 모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으며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의병 세력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채 2달도 안 된 시점에 이 도시는 다른 경상도 도시들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싸우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1592년 7월 조정은 뒤늦게 김시민을 진주 목사로 정식 임명합니다. 그의 나이 38,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이 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군이 경상도 서부로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진주였습니다. 왜군의 경상도 서부 공략을 맡은 것은 하세가와 히데카즈가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1592년 9월, 왜군은 진주 인근의 여러 거점을 차례로 장악하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김시민은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선제 공격을 택했습니다. 1592년 9월, 김시민은 성 밖으로 나가 왜군의 거점 두 곳을 연달아 기습했습니다. 사천과 고성의 왜군 진지를 공격해 무너뜨렸습니다. 수비만 하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조여오는 동안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이 두 번의 기습 승리로 김시민의 이름이 경상도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592년 10월 4일, 왜군의 대부대가 진주성을 향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은 호소카와 다다오키, 기무라 시게코레, 하세가와 히데카즈. 조선 침략에 참여한 쟁쟁한 왜장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병력은 2만에서 3만 명 사이, 숫자가 정확히 얼마였든 진주성 안의 3,800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서 숫자를 헤아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김시민은 전투 직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병을 앓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이 있었고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하들이 권했을 것입니다. 쉬십시오. 라고. 다른 사람이 지휘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성루에 올랐습니다. 10월 5일 새벽,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왜군은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조총 사격이 먼저 쏟아졌고 그 뒤를 보병이 따랐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왜군, 사다리를 걸쳐놓고 밀어붙이는 왜군. 3,800명이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김시민은 성루에서 직접 지휘했습니다. 화살이 날아다니는 성벽 위에서 병든 몸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주성 전투는 6일간 계속됐습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6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왜군이 공격했고 매일 조선군이 막았습니다. 성벽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김시민은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진주성은 남강을 옆에 끼고 있어 한쪽 측면이 자연적으로 방어됐습니다. 강을 넘어 공격하려면 배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방어 측이 유리했습니다. 또한 화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조선군에게 있던 승자총통, 천자총통 같은 화포가 밀집된 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의병이 있었습니다. 진주성 전투에는 정규군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각지에서 모여든 의병이 성 밖에서 왜군의 보급로를 교란했습니다. 곽재우. 붉은 옷을 입고 낙동강 일대를 누비며 왜군을 괴롭히던 의병장 곽재우가 바로 이 전투에서 외부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성 안과 성 밖이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6일 동안 진주성이 버틴 진짜 이유는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지휘관이 있었다는 것, 도망간 목사 대신 판관이 성을 지켰고 병든 몸으로도 성루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 안에 3,800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등이 보이는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는 같은 수라도 다르게 싸웁니다. 6일째인 10월 10일, 왜군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2만 명이 3,800명을 이기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조선 전체가 무너져 내리던 그 해에 진주성은 버텼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경상도를 넘어 전라도를 넘어 조정이 피란가 있던 의주까지 소식이 닿았습니다. 진주가 이겼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전투가 끝나가던 10월 10일, 승리가 눈앞에 있던 바로 그 순간. 김시민이 성루에서 지휘를 하던 중 총탄에 맞았습니다. 왜군이 쏜 조총 한 발이 그의 이마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즉사는 아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부하들이 지켰고 백성들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10월 18일 김시민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나이 38.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승리를 이끈 지휘관이 그 승리를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2만 명을 막아낸 사람이 단 한 발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전장에는 언제나 이런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됩니다. 성루에서 물러나지 않았던 그 선택이 결국 그의 목숨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조정은 사후에 선무공신 1등에 올리고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성스럽고 용맹하다는 뜻. 같은 시호가 이순신에게도 붙었습니다. 1576년 같은 해 무과에 합격하고 같은 전쟁에서 싸우다 죽고 같은 시호를 받은 두 사람. 그런데 왜 한 사람만 기억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김시민을 더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지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에게는 난중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쓴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분노와 슬픔을 직접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400년을 건너왔습니다. 김시민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6일 밤을 어떻게 버텼는지, 총탄에 쓰러지기 직전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기억도 옅어집니다. 그런데 진주성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더 잔인합니다. 1593년 이듬해입니다. 왜군이 다시 진주성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병력이 달랐습니다. 무려 9만 3천 명이었습니다. 전년도의 3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2차 진주성 전투. 이번에는 김시민이 없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전략적 판단 착오를 거듭했습니다. 지원군을 제때 보내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는 군인과 백성 합쳐 약 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간의 전투 끝에 진주성은 무너졌습니다. 9만 3천 명의 왜군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항복한 사람도 죽었고 저항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왜군은 학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이날 진주성에서 죽은 조선인은 최소 수만 명에 달합니다. 어떤 기록은 6만 명이라고 적습니다. 남강이 붉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논계.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2차 진주성 함락 후 외장들이 승전을 자축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외장에게 접근했습니다. 두 손에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외장을 껴안은 채 남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외장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두 팔로 꽉 끌어안고 둘 다 죽었습니다. 논계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진주 촉성루 아래 바위는 지금도 의암이라고 불립니다. 의로운 바위. 그녀의 이름 앞에는 수백 년째 의기라는 두 글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선택을 한 것은 1년 전 김시민이 지켜낸 그 성이 결국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두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차 진주성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지역 방어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전체 흐름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왜였냐면 왜군의 원래 작전 목표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진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도는 조선의 곡창이었습니다. 쌀이 났습니다. 군량이 났습니다. 왜군이 장기전을 펼치려면 전라도를 장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로 가는 육로의 관문이 진주였습니다. 진주가 버텼기 때문에 왜군은 전라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 해에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김시민이 진주에서 육로를 막았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왜군의 발이 묶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임진왜란이 조선의 완전한 패망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반드시 진주대첩을 꼽아야 한다고. 그 전투가 없었다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김시민의 이름은 너무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기록의 문제도 있고 이순신이라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같은 시대를 가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김시민은 승리 직후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자가 역사가 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남겼습니다. 김시민은 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용감하거나 덜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위대하거나 덜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 기록을 남길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역사의 가혹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진주성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습니다. 1592년 전쟁이 터진 그해 조선의 많은 관리들이 도망쳤습니다. 목사가 도망갔습니다. 현감이 도망갔습니다. 임금이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비겁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2만 명이 밀려오는데 3,800명으로 막겠다는 것 자체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시민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판관이라는 목사보다 아래 직급의 사람이 목사가 비운 자리를 채웠습니다. 권한도 없이, 배경도 없이 몸마저 아픈 채로. 왜였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영영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가 도망치지 않은 것은 영웅이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 성이 무너지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았거나 그중 어느 쪽이든 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지금 경남 진주에 가면 촉성루가 있습니다. 남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누각 아래 의암이 있습니다. 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뛰어든 바위입니다. 그리고 진주성 안에는 김시민의 동상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촉성루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논개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김시민의 동상 앞에서는 잠깐 멈추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576년 두 청년이 같은 시험장에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둘 다 충무공이 되었습니다. 둘 다 같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폐에 얼굴이 올라갔고 한 사람은 진주성 안에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역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가 불공평하다는 말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 되어야 할까요? 그 선택은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